저는 15년 동안 지켜온 찻집을 단 일주일 만에 팔았습니다. 누군가는 미쳤다고 했어요. 누군가는 바보 같다고 했죠. 시누이는 장사 잘한다며 비웃었고 시어머니는 침묵으로 저를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단 1초도요. 왜냐고요? 제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믿었으니까요.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걸요. 20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돈 보고 결혼했다는 의심, 차가운 눈빛, 끝없는 시험. 하지만 저는 견뎠어요. 그리고 그 끝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통해 완성된다는 거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제 찻집을 참 좋아했습니다. 작은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은 차양이라는 이름의 찻집이었죠. 나무 문을 열면 은은한 차 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따뜻한 햇살이 창가 자리를 비추던 그곳. 저는 그 공간을 15년 넘게 지켜왔어요. 제 이름은 최은주입니다. 51살의 찻집 주인이자 누군가의 아내이고 또 누군가의 며느리였죠. 사람들은 저를 보고 늘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솔직히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화날 땐 화나고 서러울 땐 눈물도 나는 사람. 다만 저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그 믿음 하나로 20년을 살아왔어요. 남편 장성우를 처음 만난 건 20년도 더 전 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29이었고 남편은 33이었죠. 찻집을 막 시작했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은 회사 근처라며 우연히 들렀다가 제가 내린 국화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는 정말 맛있다며 수줍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시댁이 꽤 부유하다는 걸요. 시어머니 박금자 어르신은 당시 50대 중반이셨는데 큰 아파트에 사셨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꽤 인정받는 분이셨죠. 이제는 75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냉철하고 똑 부러지는 성격은 그대로셨습니다. 처음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마루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거실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가죽 소파, 벽에 걸린 고급스러운 그림들. 제가 살던 세계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시어머니는 첫 인사부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찻집을 운영한다는 말씀을 들으시고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침묵 안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는 며느리인가 하는 의심. 그 눈빛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저는 그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작은 찻집이지만 정성껏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시어머니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시누이 최세라는 저보다 3살 아래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메이크업에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난 시누이는 마케팅 회사 이사였어요. 찻집이 카페 같은 건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웃으며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고 전통차를 주로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누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요즘 누가 전통차를 마시냐며 카페도 아닌 걸 왜 하냐고 비아냥거렸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찻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실 뿐이었어요. 그 침묵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동의도 반대도 아닌 지켜보겠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세라가 좀 차갑지만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천천히 마음 열면 된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참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냐고요.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힘들 때 제가 곁에 있으면 된다고, 시댁 정도는 괜찮다고요. 그냥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20년.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찻집 일상은 평온했어요. 아침 7시면 가게 문을 열고 테이블을 닦고 찻잔을 정리했습니다. 단골 손님 이정숙 언니는 거의 매일 오셨죠. 45살의 언니는 동네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했는데 늘 밝고 현실적인 분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언니가 국화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은주 씨가 내린 차는 정말 다르다고, 이 차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을 담아내리면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다고요. 진심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은주 씨는 정말 속까지 따뜻한 사람이라고, 요즘 이런 사람 정말 드물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요. 화날 땐 화나고 힘들 땐 힘들다고 말했어요. 언니는 빙그레 웃으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은주 씨는 다르다고, 진심이 느껴진다고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했을까요? 시댁에도, 남편에게도, 손님들에게도요. 가끔은 제 자신이 너무 착한 척하는 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거야. 시댁 방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댁에 가면 늘 저녁 식사를 함께 했죠. 시어머니는 항상 정갈한 옷차림에 단정한 자세로 앉아 계셨어요. 찻집 장사는 어떠냐고 물으실 때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덕분에 잘하고 있다고 대답하면 시어머니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시누이는 저를 볼 때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찻집 수입으로 생활이 되냐며 요즘 경기 안 좋은데 어떻게 버티냐고 물었죠. 저는 웃으며 그럭저럭 괜찮다고,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시누이는 또 코웃음을 쳤어요. 단골이라는 게 결국 돈 없는 동네 사람들 아니냐며 오빠 월급으로 사는 거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세라에게 그만하라고, 은주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맨날 언니 편만 든다며 시집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러냐고 쏘아붙였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식사만 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세라가 좀 심했다고, 원래 저렇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요.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다고, 세라도 나름 힘든 게 있을 거라고요. 남편은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넓은 마음인지 아니면 그냥 참는 건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어머니 눈빛은 차가웠고 시누이 말투는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찻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피곤한 얼굴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조용히 앉았죠. 오늘 회사 힘들었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프로젝트가 꼬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힘들면 말하라고, 제가 듣고 있겠다고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쥐며 웃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정말로 그렇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20년을 함께 살았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사람이니까요. 찻집에는 늘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정숙 언니뿐만 아니라 동네 할머니들, 젊은 부부들도 자주 왔어요. 저는 그분들께 정성껏 차를 내렸습니다. 어떤 분은 국화차를, 어떤 분은 대추차를, 또 어떤 분은 생강차를 좋아하셨죠. 저는 그분들의 취향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은주 씨 찻집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차맛도 좋지만 은주 씨 마음씨가 더 좋다고요. 저는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하다고, 그 말씀이 큰 힘이 된다고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다 드러나는 법이라고, 은주 씨 같은 사람은 복 받을 거라고요. 복?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제게 복이 올까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시누이는 여전히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알아주실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며칠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이번 주말에 집에 와서 저녁 먹자고, 할 얘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조금 무거웠어요. 저는 네 어머니하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주말이 되었고 저희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평소보다 조금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우리 집안에 시집 온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잠시 찻잔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고, 20년이면 긴 세월인데도 여전히 알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이라고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며느리 노릇하기 쉽지 않을 텐데 고생이 많다고, 그래도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조심스러웠어요. 무언가 더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시며 밥을 드실 뿐이었죠. 시누이는 옆에서 시큰둥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언니한테 그런 말씀하시니까 신기하다며 비꼬는 듯한 말투로 중얼거렸어요. 시어머니는 세라를 쳐다보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어요. 아니라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한테 고맙다고 하신 거 처음이라고,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것 같다고요. 저는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눈빛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느낌이었어요.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이정숙 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주 씨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며느리 시험을 보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어머니도 나름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저도 며느리니까 이해해 드려야 한다고요. 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주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진심이 통할 거라고, 분명히 그럴 거라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언니, 저도 그렇게 믿어요. 진심은 언젠가 드러난다고, 저는 그걸 믿는다고요.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은주 씨처럼 진심으로 사는 사람은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하늘이 다 보고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좋겠다고, 정말 그렇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찻집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창가를 비추고 은은한 차 향기가 가게를 가득 채웠죠. 단골 손님들은 변함없이 찾아왔고 저는 그분들께 정성껏 차를 내렸어요. 이정숙 언니는 오늘도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찻잔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날이었죠.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평화로운 순간 뒤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저는 그저 차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하고 평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평온한 일상이 머지않아 완전히 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전화벨이 울린 건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찻집 문을 막 닫으려던 참이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남편 성우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요.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한 차에 치였다고 했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으니 빨리 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깨진 찻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네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제발 괜찮기를,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중환자실 앞에 섰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중태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요. 수술비가 얼마나 드냐고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응급수술에 1,000만 원 정도 필요하고 이후 치료비까지 합치면 최소 5천만 원은 들 거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5천만 원. 찻집을 15년 운영했지만 그만한 돈을 한 번에 마련할 수는 없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으시더니 침착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성우가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고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어요. 그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미안한데 지금 당장은 돈이 좀 어렵구나. 조금만 기다려주면 마련해 볼게.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아들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돈이 어렵다니요? 어머니, 하지만 수술을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침묵하셨어요. 그러고는 애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내가 지금 형편이 좀 어려워서 그래. 며칠만 기다려줘.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며칠을 기다리라고요? 남편이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여유가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큰 아파트에 사시고 늘 여유로운 생활을 하셨는데
왜 아들 수술비를 못 내신다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말로 돈이 없으신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안 내시는 걸까요? 제 진심을 시험하시는 건 아닐까요? 20년 동안 저를 의심하셨던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어쩌면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으신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이정숙 언니가 달려왔어요. 제 전화를 받고 급하게 온 거였죠. 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은주 씨 괜찮냐고, 성호 씨는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시어머니께서 지금은 어렵다고 하셨다고요. 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유하신 분 아니냐고,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돈이 어렵다니 말이 되냐고 물었어요. 저도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모르겠다고요. 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주 씨 찻집이라도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찻집을 팔아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을 지켜온 제 공간이었거든요. 제 삶의 전부였던 그곳을요. 아침마다 문을 열고 차를 내리고 손님들을 맞이하던 그곳. 제 손때가 묻은 찻잔들과 테이블들.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 씨 괜찮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한도가 있었고 지인들에게 그 큰 돈을 빌릴 수도 없었어요. 찻집을 파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병원복도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왜 나만 일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왜 아들 수술비를 안 내시는 걸까요? 신우이는 오빠가 아픈데도 연락 한 통 없었어요.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걸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20년 동안 시댁 눈치를 보며 살았고 15년 동안 찻집을 지켜왔는데 이제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내려놔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왜 나만 일해야 하나? 왜 나만 희생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새벽이 되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너무 수척하고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금매로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부동산 사장님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파냐고요? 저는 남편이 아프다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금매로 내놓으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나간다고 그래도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얼른 팔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장님은 알겠다며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다고 약속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마다 들어가서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혼수 상태였어요. 수술은 했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기다려봐야 한다고만 하셨어요.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남편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예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꼭 깨어나야 해요. 약속했잖아요. 평생 함께 하기로요.
그때였습니다. 남편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제 손을 조금 더 세게 잡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부인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시는 것 같다고요.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 남편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 들리죠? 저예요. 은주예요. 꼭 깨어나야 해요. 남편 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남편이 제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걸요. 의사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제 목소리에 반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확인하시더니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다고, 부인 목소리에만 반응하신다고요. 다른 자극에는 반응이 없는데 부인 목소리만 들으면 손을 움직이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만 믿고 있구나. 혼수 상태에서도 제 목소리를 알아듣고 제 손을 잡으려 하는구나.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절실하게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요.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찻집을 팔아서 후회하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남편이 저를 이렇게 믿고 있는데 제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며칠 뒤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찻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요. 시세보다 3천만 원이나 싸게 내놓았는데도 더 깎아달라고 한다고요. 저는 한숨이 나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팔겠다고 대답했어요. 계약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끝났어요. 15년을 지켜온 찻집이 일주일 만에 남의 손으로 넘어간 거였습니다. 찻집을 비우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제 손때가 묻은 찻잔들, 단골 손님들이 앉았던 자리들, 햇살이 비치던 창가, 모든 게 눈에 선했습니다. 이정숙 언니가 옆에서 함께 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은주 씨 너무 힘들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이게 맞는 일이라고요. 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은주 씨 정말 괜찮냐고, 왜 나만 일해야 하냐고 화내도 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맞아요. 왜 나만 일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돈이 있으실 텐데 왜 아들 수술비를 안 내시는 걸까요? 신우이는 오빠가 아픈데도 연락 한 통 없었어요.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걸까요? 저는 언니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저도 모르겠어요. 왜 나만 일해야 하는지, 왜 시댁에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해요. 하지만요, 언니, 그래도 저는 못 그만둬요. 언니가 물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남편이 저를 믿고 있거든요. 혼수 상태에서도 제 목소리만 알아듣고 제 손만 잡으려 해요. 그런 사람을 제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아니면 누가 남편을 지켜줄 건데요? 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주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고, 그냥 당연한 일을 하는 거라고요. 찻집 매각 대금에 가게 금고에 모아둔 돈까지 털어서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5천만 원. 제 전 재산이었어요. 15년 동안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남편 목숨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병원에 돈을 납부하고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치료비 걱정 없이 최선을 다해달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안도감도 있었고 허탈함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오셨어요. 시누이 세라도 함께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중환자실 밖에서 저를 보시더니 놀라셨어요. 은주야, 여기서 계속 있었냐고, 집에는 안 들어갔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 곁을 떠날 수 없다고, 제가 있어야 남편이 반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감정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시누이 세라가 말했습니다. 언니 찻집 팔았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팔았어요. 세라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오빠 목숨값에 찻집 팔았네요. 참 대단하시네요. 15년 지킨 가게를 그렇게 쉽게 팔 수가 있어요? 저는 세라를 바라봤습니다. 쉽지 않았다고, 정말 쉽지 않았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남편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어쩔 수 없었다고요. 세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도 결국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착한 며느리 하려고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낼 힘도 없었거든요. 그저 남편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세라를 제지했습니다. 세라야, 그만해라. 하지만 세라는 투덜거리며 돌아섰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여전히 저를 시험하고 계신 걸까요? 병원 복도에서 단골 할머니 한 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정숙 언니가 소식을 전했나 봐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은주 씨 소식 들었다고, 찻집까지 팔았다면서요? 정말 대단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아니라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언젠가 말했잖냐고, 진심은 꼭 드러난다고요. 지금 은주 씨 진심이 다 드러나고 있다고요. 저는 할머니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 진심이 드러나고 있는 걸까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그 누구도 제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쥐며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다 보고 있다고,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찻집은 팔았고 돈도 다 썼고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으니까요. 남편이 제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남편 손을 잡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혼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잡으면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저는 남편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제가 여기 있어요. 계속 있을 거예요. 꼭 깨어나야 해요. 남편 손이 조금 더 세게 제 손을 쥐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남편은 곧 깨어날 거라고요. 제가 곁에 있는 한 남편은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병원 생활이 2주를 넘어갔습니다. 저는 남편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중환자실 밖 복도에서 간이 침대를 펴고 잤고 면회 시간마다 들어가서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혼수 상태였지만 제 목소리에는 반응했어요.
손가락이 움직이고 때로는 눈꺼풀이 떨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계속 말을 걸었어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고, 병원 창밖에 봄꽃이 피었다고, 이정숙 언니가 과일을 가져왔다고요.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남편은 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손을 조금씩 움직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거든요.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뺨은 쑥 들어갔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습니다. 손도 거칠어졌어요. 병원 복도를 오가며 손을 자주 씻다 보니 피부가 갈라지고 부르텄습니다. 이정숙 언니가 걱정했습니다. 은주 씨 이러다가 먼저 쓰러지겠다고 제발 집에 가서 쉬라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 간다고, 남편 곁을 떠날 수 없다고요. 언니는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최소한 밥이라도 제대로 먹으라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고요. 시어머니도 가끔 병원에 오셨습니다. 올 때마다 저를 보시는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의심과 경계가 섞인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 같기도 하고 놀라움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실 뿐이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 몸도 챙겨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가 아무 말씀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 뒷모습이 왠지 무거워 보였습니다. 3주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요. 하지만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계속 기다리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여보 들려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대요. 조금만 더 힘내요. 우리 함께 집에 가요. 남편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확실하게요. 저는 그 작은 움직임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 무렵 시누이 세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세라가 병원에 나타났거든요.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 옷차림도 단정하지 않았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세라는 중환자실 밖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세라가 우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라야, 무슨 일 있어? 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중얼거렸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고, 남편하고도 이혼 직전이라고요. 이제 다 끝났다고요. 저는 세라를 바라봤습니다. 항상 화려하고 자신만만하던 세라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세라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세라는 한참을 울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그동안 언니한테 너무 심했어요. 언니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다 지난 일이라고요. 세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내가 얼마나 못됐는데요. 오빠가 아픈데도 비아냥거리기만 했어요. 언니가 찻집까지 팔았는데도 장사 잘한다고 비웃었어요. 저는 세라 손을 잡았습니다. 세라야, 너도 힘들었을 거야. 사업도 안 됐고 남편하고도 안 좋았으니까. 세라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도 변명이 안 돼요.
언니는 그렇게 힘든데도 오빠를 지켰잖아요. 나는 오빠한테 전화 한 통 안 했어요. 세라는 다시 울었습니다. 저는 세라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지금이라도 오빠한테 들어가서 얼굴 보고 오면 어떨까?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 시간에 함께 들어갔어요. 세라는 오빠 얼굴을 보더니 또 울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동생이 정말 못났어요. 그날 이후 세라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병원에 자주 왔고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씻으러 갈 때 남편을 지켜봐 주기도 하고 밥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예전처럼 비아냥거리지 않았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잠깐 집에 들러야 할 일이 생겼어요. 옷을 좀 가져와야 했거든요. 세라가 남편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옷을 챙기는데 현관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그냥 놓여 있었어요. 열어보니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정성스럽게 접어서 넣어둔 돈이었어요. 쪽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언니 힘들 때는 기대도 괜찮아요. 우린 가족이니까. 세라 필체였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세라가 자기도 힘든데 저를 위해 돈을 모아둔 거였습니다. 저는 급히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세라를 찾아서 봉투를 돌려주려고요. 하지만 세라는 병원에 없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봉투를 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세라가 왔을 때 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세라야 고마운데 이건 내가 가져. 너도 지금 힘들잖아. 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가 더 필요해요. 언니는 오빠 때문에 다 잃었잖아요. 제발 받아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라야, 이건 내 미래를 위한 돈이야. 새로 시작할 때 필요할 거야. 내 마음만 고마우니까 이건 내가 잘 간직해. 세라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언니 정말 천사 같아요. 내가 그렇게 못됐는데도 이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위로해야지. 세라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오빠도 꼭 깨어날 거예요. 제가 매일 기도할게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단골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이정숙 언니가 소식을 전한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은주 씨 소문 다 들었다고, 정말 대단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아니라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언젠가 은주 씨가 말했잖냐고, 진심은 꼭 드러난다고요. 지금 은주 씨 진심이 다 드러나고 있다고요. 이정숙 언니도 자주 병원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은주 씨 많이 말랐다고, 정말 걱정된다고요.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의사 선생님도 희망적이라고 하셨다고요. 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주 씨 정말 대단해요. 단골 할머니들도 다 걱정하고 있어요. 은주 씨가 정말 진심으로 산다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병원에 오셨어요. 이번에도 저를 보시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옆에 앉으시더니 한참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은주야, 수고가 많구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당연한 일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도 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나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 내가 너무 오래 의심했나 봐. 하지만 내가 이렇게 성우를 지키는 걸 보니까 조금씩 알 것 같아. 내가 정말로 우리 성우를 사랑한다는 걸.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 눈빛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여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고 계셨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시간이 필요하시다는 걸요. 며칠 뒤 남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손가락 움직임도 확실해졌고 눈꺼풀도 자주 떨렸어요. 의사 선생님은 곧 깨어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정말 다행이라고,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여보, 곧 깨어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우리 함께 집에 가요. 남편 손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확실하게요. 저는 남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눈을 뜨려는 것처럼요. 저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들어와서 확인하더니 의사 선생님을 부르러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남편 상태를 확인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징조라고, 곧 의식을 회복하실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남편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여보, 들리죠? 곧이에요. 제가 여기 있어요. 중환자실 창 너머로 달이 보였습니다. 밝은 달이었어요. 저는 그 달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남편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드러난다고 제가 그렇게 믿어왔듯이요. 한 달이 넘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면회를 갔어요. 남편 손을 잡고 아침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날씨가 좋아요.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어요. 남편 손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 눈꺼풀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깨어나려는 것처럼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반응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어요.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천천히요. 제가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남편 손이 제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고지라는 걸요. 남편이 곧 돌아올 거라는 걸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는 걸요. 저는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한 달 보름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중환자실 면회를 갔어요. 남편 손을 잡고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아요. 봄이 완전히 왔어요. 우리 함께 밖에 나가서 봄바람 쐬면 좋겠어요. 그때였습니다. 남편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확실하게 제 손을 꼭 쥐는 거예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남편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넘게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남편 눈이 조금씩 열리고 희미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여보, 깨어났어요?
제 목소리 들려요? 남편은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하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주야. 그 한마디였지만 충분했어요. 남편이 돌아온 거니까요. 저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달려오셔서 남편 상태를 확인하셨어요. 의식을 회복하셨다고 정말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안도감과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남편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약한 힘이었지만 꼭 쥐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맙다고, 당신이 있어서 살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몸이 약하니까 천천히 회복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제 고비는 넘겼다고요. 재활 치료를 잘 받으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제가 옆에서 잘 돌보겠다고요. 시어머니께 급히 전화를 드렸습니다. 성우가 깨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전화 너머로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더니 지금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1시간쯤 지나서 시어머니가 도착하셨습니다. 시누이 세라도 함께 왔어요. 시어머니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깨어난 아들을 보시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중얼거리셨어요. 살았구나. 우리 성우가 살았구나. 세라도 울었습니다. 오빠가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정말 다행이라고 반복했어요. 저는 두 분을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습니다. 면회 시간에 들어가서 직접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어요. 말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됐고, 손도 더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정말 기적적이라고, 부인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당신이 찻집을 팔았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보. 남편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15년 동안 지켜온 곳인데 나 때문에 다 잃었다고요.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라고, 잃은 게 아니라고요. 여보가 살아있으니까 얻은 거라고 말했어요. 찻집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당신은 하나뿐이라고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요. 당신이 전부라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이제 중환자실이 아니라 일반 병실에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남편이 살아났고 이제 점점 나아지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번엔 혼자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조용히 불러내셨습니다. 은주야, 할 아기가 있는데 잠깐 같이 나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어머니를 따라 병원 로비로 내려갔어요. 시어머니는 로비 구석 조용한 곳에 앉으셨습니다.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은주야, 나한테 화내도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낼 일이 없는데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화낼 일이 없긴. 은주야, 나는 너를 20년 동안 의심했어. 내가 우리 성우 돈 보고 결혼한 줄 알았거든. 그래서 너를 계속 시험했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성우가 아팠을 때도 일부러 돈을 안 냈어. 사실은 세라 사업에 큰 돈을 써서 여유가 없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내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어.
내가 정말 우리 성우를 사랑하는지 보고 싶었거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찻집까지 팔더라고. 15년 지킨 가게를 말이야.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팔아서 성우를 살렸어. 그때 알았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은주야, 정말 미안하다. 20년 동안 너를 며느리로 제대로 대하지 못했어. 의심만 하고 시험만 했어. 자존심 때문에 아들 수술비도 제때 내지 못했어. 정말 못난 시어머니였어.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 눈에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어머니 입장을 이해해요. 며느리를 의심하실 수도 있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해할 필요 없어. 내가 잘못한 거야. 20년이면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나는 끝까지 확신하지 못했어. 내 진심을 믿지 못했어. 은주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용서할 게 뭐가 있냐고, 가족인데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셨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안아주신 게요. 저는 시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앞으로 잘할게. 이제라도 너를 진짜 딸로 대할게. 늦었지만 말이야. 찻집도 다시 열 수 있게 도와줄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찻집은 괜찮아요. 그것보다 성우가 건강하게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15년 지킨 곳인데 다시 열어야지. 내가 도와줄게. 우리 집 1층을 찻집으로 꾸며줄게. 내가 좋아하는 일 계속해야지.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뒤 시누이 세라가 병원에 왔습니다. 세라는 조심스럽게 제 앞에 섰어요. 언니,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라는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세라를 일으키려 했지만 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라가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나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20년 동안 언니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렸어요. 언니가 오빠를 살리려고 찻집까지 팔았는데도 장사 잘한다고 비웃었어요. 정말 못된 인간이었어요. 저는 세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세라야, 일어나. 세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언니는 나한테 돈까지 주려고 했잖아요. 내가 힘들 때 마지막 돈까지 주려고 했어요. 나는 그런 언니한테 어떻게 했어요? 비웃기만 했어요. 저는 세라를 안아줬습니다. 세라야,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우리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세라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언니나 앞으로 잘할게요. 진짜 좋은 동생 될게요. 약속해요. 세라가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새 찻집 차리는 거 도와줄게요. 내 이름으로 계약할게요. 언니가 운영하고 나는 돕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요. 저는 세라를 바라봤어요. 세라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요. 세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건 내가 해야죠. 언니한테 배운 거예요. 진심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거요. 언니가 보여줬잖아요. 남편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석 달이 넘는 병원 생활이 끝났어요. 남편은 많이 회복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야 했어요.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세라가 함께 퇴원을 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부축하며 말씀하셨어요. 성우야, 천천히 가자.
서두를 거 없어. 세라도 오빠 가방을 들어주며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우리 평생 함께하기로 했잖아요.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시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댁 거실에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시어머니, 남편 세라, 그리고 저까지요. 시어머니는 정성껏 차를 우려내 오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은주야, 내가 내 찻집에서 배운 대로 차를 우려봤어. 맛 좀 봐줄래?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우린 차였어요. 맛있다고, 정말 정성이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셨어요. 내가 늘 말했잖니. 진심을 담아내리면 그 마음이 전해진다고. 나도 이제 알 것 같아. 진심이 뭔지.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 눈빛이 따뜻했어요. 세라가 말했습니다. 언니 다음 주부터 새 찻집 계약 알아볼게요. 엄마 말씀대로 1층을 찻집으로 꾸며도 되지만 언니가 원하면 다른 곳에 가게를 내도 돼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고,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요. 남편이 먼저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나는 내가 다시 찻집을 열었으면 좋겠어. 내가 좋아하는 일이잖니. 15년 동안 지켜온 일이고, 그걸 나 때문에 잃었는데 다시 시작해야지. 내가 도와줄게.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얼굴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조금 쉬고 나서 다시 시작해 보겠다고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댁 거실에 모두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이야기하셨고 세라는 오빠를 챙기며 농담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다고요. 찻집을 잃었지만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진심을 받았고 세라의 변화를 보았고 남편의 사랑을 확인했으니까요. 며칠 뒤였습니다. 세라가 찻집 계약서를 들고 왔어요. 좋은 자리를 찾았다고 언니가 마음에 들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받아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여전히 차양으로 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좋은 이름이라고 그 이름 그대로 가자고요. 세라도 동의했습니다. 언니 찻집은 차양이어야 한다고요. 한 달쯤 지나서 새 찻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 정성껏 닦은 찻잔들. 예전 찻집과 비슷하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더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개업 첫날, 이정숙 언니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언니는 가게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은주 씨 정말 좋다고, 예전보다 더 따뜻한 느낌이라고요. 저는 웃으며 국화차를 내렸습니다. 단골 할머니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반가워하며 축하해 주셨어요. 은주 씨가 다시 찻집을 열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기다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차를 내렸어요. 시어머니와 세라도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가게를 둘러보시며 흐뭇해 하셨어요. 좋다고, 정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라는 언니 찻집이 제일이라며 자랑스러워 했어요. 남편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가게로 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지만 많이 좋아진 상태였어요. 남편은 창가 자리에 앉아 제가 차 내리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차를 내렸습니다. 여보, 맛 좀 봐요. 남편은 한 모금 마시고 웃었어요. 역시 당신이 내린 차가 제일 맛있다고, 이 맛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손님들이 돌아가고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시어머니와 세라는 뒷정리를 도와주고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았어요. 새로운 인생을 얻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요.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심은 정말 언젠가 드러나는구나. 20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구나. 찻집을 잃었지만 다시 얻었고, 의심받았지만 결국 인정받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견뎠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드러나고 그 진심은 용서를 통해 가족이 된다는 거리요. 저는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짜 가족이 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제게 물어봅니다. 후회하지 않냐고요. 15년 지킨 찻집을 그렇게 쉽게 팔아버린 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찻집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은 하나뿐이니까요. 제가 사랑하는 남편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고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20년 동안 의심받고 시험받고 무시당했지만 견뎠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믿었거든요.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걸요.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제 진심을 알아주셨고 시누이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제 사랑을 확인했고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용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진심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요. 지금 제 찻집 차양에는 매일 따뜻한 차 향기가 가득합니다. 단골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시어머니와 세라가 가끔 들러 차를 마시고 가세요. 남편은 창가에 앉아 행복하게 웃고요. 이게 바로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걸 얻었습니다. 진짜 가족을, 진짜 사랑을, 진짜 행복을요. 감사합니다.